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시큐리티 뉴스, 즉 이 방송까지만 편집국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고 내일 아침 시큐리티 뉴스부터는 신인균 대표가 방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몇 번의 무단 결방, 그리고 고르지 못했던 방송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면서 이번 주말 동안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음 주부터 양질의 뉴스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전해드릴 두 가지 뉴스는 중동 상황과 유럽 상황입니다. 중동에서 지난 2월 19일에 이어서 또 한 척의 영국 상선이 피격됐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F-16 인수를 앞두고 러시아가 핵전쟁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미국의 주장과 달리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 발사 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화물선이 후티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소식입니다. 사흘 사이에 두 번째입니다. 팔라우 선적 영국 소유 화물선인 아이슬란더호가 현지 시각 2월 22일 오전 아덴만에서 후티 반군의 대함 탄도미사일에 명중돼 중파됐으며 현재 화재를 진화하고 있다고 영국 해사당국이 현지 시각 2월 22일 밝혔습니다. 피격된 아이슬란더호는 지난 2월 4일 태국에서 출항해 이집트 알 아다비아 항구로 가던 화물선인데요. 아덴만에서 홍해로 진입하던 중 후티가 발사한 두 발의 대함 탄도미사일 중 한 발에 피격됐습니다. 해당 해역에는 이번에도 이란의 정보 수집선 베샤드가 있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이란 정보 수집선의 표적 지정에 따라 후티 반군이 대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더호가 피격된 해역에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분이 있었습니다. 라분은 미상의 이유로 영국 화물선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지 못했고 피격된 아이슬란더호는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는 있지만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2월 19일 발생한 루비마르호 피격 사건에 이어 사흘 새 두 번째 영국 선박 피격입니다. 루비마르호는 침몰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탈출해 가라앉았고 두 번째로 피격된 아이슬란더호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후티 반군의 드론, 미사일 발사 능력을 효과적으로 파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 해역에서 서방 국가 선박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후티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소극적 방어 전략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도대체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자료화면이 2월 22일 오전에 영국 상선이 피격될 당시의 AIS 시그널입니다. 근처에 이란 정보 수집함이 있었고요. 이 피격된 배는 아덴만에서 홍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분이 있었긴 했는데 후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지는 못했고요.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서 이 중에 한 발이 아이슬란드에 명중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상선 피격 사건이 사흘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했고 첫 번째 발생한 사건에서는 방어도 데미지 컨트롤도 제대로 안 돼서 배 자체가 침몰해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피격 사건에서는 승조원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이 배 역시도 침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2월 19일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선미 부분이 피격돼서 가라앉고 있는 루비마르호입니다. 이 배 역시도 영국 배였고요. 자, 이렇게 후티가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이 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을 무작위로 찍어서 AIS 상태를 한번 딱 체크를 해보면은 대부분 No Israel, No US, No British, No UK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 미국,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송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박 같은 경우에는 All Crew Muslim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승조원이 무슬림이다. 혹은 모든 승조원이 중국인이다. 이런 상태 메시지를 올려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과 영국이 수행하고 있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서 이 수호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덴만이 있고요. 홍해가 있습니다. 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에 후티라는 깡패가 있고요. 미국과 영국이라는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 경찰의 순찰에 대해서는 전혀 안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깡패들에게 나는 당신 편입니다. 경찰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빌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영국 상선이 피격됐을 때 인근 해역에 있었던 미국 구축함 라브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서 요격을 시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폴리티코 보도에서 미국이 이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스탠더드 계열 미사일, 그러니까 SM-2나 SM-6 계열 미사일이 100발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그에 상응하는 숫자의 공중표적을 요격했기 때문인데, 이 SM-2 같은 경우에는 200만 달러대 초반이고요. 이 SM-6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400에서 450만 달러 정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후티의 자폭 드론, 말 그대로 간의 수공업처럼 만들어서 무한대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런 식의 염가형 드론을 만들어서 상대의 진영에 계속 퍼붓고 있는데, 이런 드론이 정말 무서운 것이 전체 제작 단가가 비싸봤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SM-2나 SM-6 미사일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번에 영국 상선들을 공격한 대함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그 원형인 파테 110이라는 이란제 탄도미사일, 이 미사일의 수출 가격이 한 발에 11만에서 15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광학 유도장치 달고 개량 조금한 대함 탄도미사일 변형이죠. 칼리지파스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20-30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SM-2나 SM-6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저희가 얼마 전에 홍해 방공작전에서 해리어 전투기가 7기의 드론을 격추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에이스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해리어가 이렇게 에이스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값비싼 방공무기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미국의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아오는 화살만 잡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화살을 잡지 말고 궁수를 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영국과 함께 제한적으로 공습을 하긴 했지만은 그 공습, 예멘 현지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더미를 때리거나 이미 철수해서 없는 진지를 때리거나 엉뚱한 곳에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능력을 거의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 이 해역에서의 피해는 점점점 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궁수를 잡는 것도 병법에 비춰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양에서는 클라우제비치가 중심이론 얘기하면서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고 적의 중심을 때리라 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죠. 동양에서는 금적금왕, 적을 잡으려면 적의 머리를 쳐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고가의 요격 무기를 소모시키는 소모전이 될 거고요. 이렇게 소모전을 하는 동안에도 미국은 SM-2나 SM-6 같은 이런 미사일들을 보충하지 못해서 차후에 있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적금왕, 즉 후티 반군의 수뇌부를 때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후티 반군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란 수뇌부를 때려서 이러한 적대 행위의 의지 자체를 없애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결단을 할 용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정말 다른 검은 꿍꿍이가 없다는 게 맞다면은 일단은 손자병법부터 읽어보고 이 중동 전략을 다시 짜기를 권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몰도바에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유럽 지역의 정세가 점점 험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 세계가 지원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실전 배치가 가까워옴에 따라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신경전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F-16 전투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전략시설에 대한 중심 타격을 경고했고, 러시아는 핵전쟁 카드로 맞받아쳤습니다. 유럽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F-16 전투기와 관련해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2월 20일 녹화돼 2월 21일 보도된 자유유럽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F-16 인도는 빠를수록 좋지만
언제, 어떻게 보낼지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서 전투기 인도 일정 결정은 각 동맹국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에 의한 침략 전쟁이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영토 밖에 있는 합법적인 러시아 군사 목표물에 대해 공격할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공여된 F-16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나토가 그동안 주요 무기체계에 적용해온 지오펜싱을 F-16과 그 탑재 무장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나토가 F-16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와 탑재 무장에 지오펜싱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F-16은 러시아 본토에 진입해 전략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나토 측의 이 같은 발표에 드미트리 메드베네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F-16 인도가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그는 21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F-16 전투기로 인해 예기치 않은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며 핵무기 사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하겠지만 지구 종말 시기는 현재 자정을 향해 빠르게 가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22일 최신형 튜폴레프 160M2 초음속 전략폭격기에 탑승해 30여 분간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핵공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해당 조치 역시 메드베네프 부의장의 핵공격 위협과 맥을 같이 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 남동부 몰도바 지역의 미승인국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제2의 돈바스로 만들어 이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쟁 발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격화되고 있는 서방 측과 러시아의 공방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여러 종류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공급을 하면서도 지오펜싱 기술을 적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것은 막아왔습니다. 근데 지오펜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울타리를 친다는 겁니다. 해당 무기 체계가 특정 좌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일종의 봉인을 걸어놓은 건데, 이번에 스톨텐베르크 총장의 발언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는 F-16의 미션 컴퓨터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는 각종 정밀 유도 무기에는 그러한 지오펜싱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스톨텐베르크 총장의 이번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나토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경 지역에 러시아가 48기의 이스칸데르 M 지대지 미사일 발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공 무기가 굉장히 부족해진 우크라이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이 국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들이죠. 일반적인 드론이나 순항미사일은 대공포나 하다못해 육상에서 소총으로 육안으로도 격추할 수 있지만은 이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엇 같은 전략 방공 시스템이 없다면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M의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고 이란에서 파테 110이라든가 졸피카르 같은 전술 탄도미사일을 계속 들여와서 국경 외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도시를 향해서 계속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러한 미사일 발사기를 잡는 탄도미사일 사냥 임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F-16 전투기들이 본토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우선시되는 임무는 이 국경 외곽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탄도미사일 차량들을 공격하는 그런 임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미그-29라든가 수호이-24에 함이라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통합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적절하게 어느 정도 궤를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미그-29나 수호이-24가 적의 방공 시스템을 제압해주고 F-16에 탑재되어 있는 SDB 같은 유도폭탄을 가지고 국경 밖 100km 밖에 있는 이 미사일 발사 차량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탄도미사일들을 전부 요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이런 선제적인 타격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죠. 문제는 이러한 미사일 발사 차량들은 러시아군 내에서 전략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자산들이고 이 전략자산들을 본토에서 타격을 받으면 러시아는 이를 자국 본토에 대한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격, 즉 핵무기를 사용한 반격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메드베네프가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또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네프의 경고 직후에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폭격기에 올라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지금 트란스니스트리아 상황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칼리닝그라드 그 주변의 발틱 3국 분위기도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까지 점점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시큐리티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유럽이 가지고 있는 뭐 이지스 어슈어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카드들이 하나 둘 상쇄되면 상쇄될수록 러시아의 도발 수위는 점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이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러시아가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의 대선이라는 중대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이러한 위기 상황을 더 에스컬레이션 시킬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메드베네프 얘기처럼 우발적인 핵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약 10개월 정도 남아있는 2024년의 나머지 뉴스들도 이런 식의 암울한 뉴스를 전해드릴 것 같아서 굉장히 암담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